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요진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할 논문은 IEEE의 21년에 퍼블리시된 Recurrent Reconstructive Network for Sequential Anomaly Detec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시계열 데이터 이성 탐지에 적합한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 구조를 베이스로 하여 어텐션 기법과 프로세싱 기법, 그리고 스킵 트랜지션 기법 등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식 탐지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스페셜 데이터와 공간적인 데이터와 템포럴 데이터, 즉 시간적인 데이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다루고자 하는 템포럴 데이터는 각 시점 데이터에 대해 시점별로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포인트 레벨의 이상치 탐지와 시퀀셜 정보, 즉 시간에 따라 연속된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시퀀셜 레벨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레벨의 모델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LOF 모델 등을 말할 수 있고, 윈도우 기반의 LSTM 오토 인코드 등은 시퀀스 레벨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간 데이터 중 시퀀셜 레벨의 이상치 탐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어노멀리 디텍션은 레이블 유무에 따라서 슈퍼바이스드와 언슈퍼바이스드 또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기법으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기법은 이상과 정상에 대해 모두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이상과 정상을 분류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경우 정상과 이상 데이터 간의 임밸런스 문제로 인해 국소적인 이상 데이터만 학습하므로 일반화 성능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스드 기법은 실제 이상치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 어노멀리 디텍션 시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정상을 학습하여 정상과 다른 이상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이를 이상치로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기법은 원클래스 SVM 기법으로 정상 관측치에 대한 최적의 바운더리를 찾아 해당 바운더리 밖에 있는 관측치를 이상치로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찾는 이상치 방법론을 디터미니스틱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너러티브 방법론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 분포를 따르는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이상치 탐지의 경우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 상태 데이터 분포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 예측 기반 반복론과 재구축 기반 방법론 등이 있습니다. 예측 기반 방법론은 학습된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점에 대한 예측값을 도출했을 때 실제 관측치와 차이를 이상치 점수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아리마 기법, 칼만 필터 기법, RNN 기법, LSTM 등의 기법들을 해당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측 기반 방법론은 학습 데이터셋의 통계량에 한정되어 아웃풋이 산출되는 한계점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방법론 중 하나로 또한 재구축 방법론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RRN 모델도 해당 방법론에 속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구축 방법론이란 입력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매핑한 후 다시 복원하여 입력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 차이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이루는 방법론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일컬어 재구축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재구축 방법론은 서로 다른 길이 이때 재구축 방법론 중 DTW는
서로 다른 길이의 시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개인 기법은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실제 값과 가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한 오토 인코더 기법, 그리고 해당 논문의 기초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 기법이 재구축 기반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커런트 오토 인코더는 그림과 같이 정상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여 저차원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한 후 다시 디코더를 통해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이때 코어 네트워크를 RNN 셀을 이용하여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와 현 시점의 인풋 값을 함께 받아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이러한 방법론으로 인해 이전 시점의 데이터의 특징도 함께 파악해야 되는 시퀀셜한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RA 방법론이 적용된 후 시퀀셜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의 단점은 학습 시 사용된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아웃풋 시퀀스 사이즈가 변화되고, 큰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할 경우 모든 인풋 시퀀스 정보를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로 담아내기 어려워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논문에서 제안한 디자인드 어텐션 기법과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 스킵 트랜지션 기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의 RRN 기법을 살펴보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RN의 기본 구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는 총 S 시점을 가진 소스 데이터를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 압축한 후 T 시점을 가진 아웃풋 벡터로 디코딩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는 주로 텍스트 분석에서 번역 또는 질의응답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확장된 형태인 RA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RNN의 코어 네트워크를 가지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RA의 경우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의 크기가 동일하고, 아웃풋 시퀀스의 순서의 경우 인풋 시퀀스의 순서로 반대를 두어 타임렉 프로블럼을 완화시킨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어텐션 머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풋 시퀀스의 사이즈가 클 경우 컨텍스트 벡터가 모든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리컨스트럭션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텐션 기법은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각각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유사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유사도를 통해 가중치를 구한 후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논문에서 어텐션 게이트라고 노테이션하고 있는 가중치를 가중합하여 이 결과를 컨텍스트 벡터로 만들고, 이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드 벡터를 콘캐트네이트하여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해당 작업은 D1, D2, D3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서 이루어지므로 아웃풋 산수치 중요하게 어텐션 되어야 되는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고려하게 하여 롱텀 디펜던시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여 인풋 시퀀스 길이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모델 복잡도를 낮추는 기법을 해당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안하였고, 추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포싱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코딩 디코딩 구조 모델에서는 디코더 구조에서 프리러닝 구조와 티처 포싱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퀀스 데이터의 디코더의 경우 디코딩으로 생성된 아웃풋을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구조 사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프리러닝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때 만약 학습의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에러가 모든 시점에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티처 포싱이란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측된 이전 단계의 아웃풋을 티처 포싱의 경우 예측된 이전 단계의 아웃풋 값을 사용하지 않고 정답의 인풋 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학습 속도가 따르고 효율적이나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프로페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서 방법론은 갱기법의 디스크리미터와 비슷하게 디스크리미터가 있어 티처 포싱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프리러닝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구분하고 티처 포싱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티처 포싱과 프리러닝의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너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아웃풋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학습하는 방법을 프로페서 포싱이라고 합니다. 주 RRN 기법으로 프로포즈된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은 프로페서의 기법과 비슷하게 프리러닝 기법과 티처 포싱 기법을 적절하게 혼합한 기법으로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내용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트랜지션 구조입니다. 다이나믹한 스퀘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커런트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층의 리커런트 레이어 사이에는 여러 커넥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그림은 일반적인 리커런트 구조로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옆의 그림은 풀리 커넥티드 RNN 구조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RNN의 경우 피드백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이전 시점의 어퍼 레이어에서 이후 시점의 로우 레이어로 향하는 피드백 트랜지션이 있고 스킵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이전 시점의 로우 레이어에서 이후 시점의 어퍼 레이어로 가는 리커런트 트랜지션 등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피드백 트랜지션의 경우 다이나믹한 시퀀셜 데이터의 특징을 잡아내는 데 효과적이고 스킵 트랜지션의 경우 숏패스로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어텐션 기법입니다. 이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제너럴 어텐션 기법은 DT 시점에서의 모든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의 가중합을 고려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디코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학습에서 주요한 목적은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가장 T 시점의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관련성이 있는지 어텐션 스코어를 학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T 시점의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로 아웃풋을 생성할 때 모든 인코딩 스테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T 시점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의 어텐션 게이트만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의 같은 길이를 가지는 같은 길이를 갖도록 하며 아웃풋 시퀀스의 순서는 인풋 시퀀스의 순서에 반대가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텐션이 적용된 T 시점의 인코딩 스테이트가 ET 틸다라고 했을 때 ET 틸다는 바로 T 시점의 디코딩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DT 틸다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각 시점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는 이 식과 같이 어텐션 게이트를 가지고 해당 어텐션 게이트를 통해 ET 틸다 값을 생성합니다. 이전에는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 정보가 전달될 때 모든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 값이 고려되었다면 지금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T 시점에서의 어텐션 기법을 고려하여 이 T 틸다 값을 가지고 DT 틸다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DT 틸다는 T 시점에서의 어텐션 값만을 다시 배제하여 나눠주어 아웃풋 값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T 시점에서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던 거에 반해 컴플렉시티가 낮아지고 인풋 시퀀스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시점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가 디코딩의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로 전달되므로 롱텀 디펜던시 효과를 효과적으로 매니징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풋 시퀀스의 로컬 피처를 셀프 어텐션으로 추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모든 인풋을 담아야 했던 싱글 컨텍스트 벡터의 짐을 덜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코더와 인코더가 서로 어텐션 정보를 공유하고 디코더가 인풋의 로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인풋 시퀀스의 길이에 상관없이 로버스트한 아웃풋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 포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우선 윈도우 사이즈가 다른 경우 같은 시점일 경우라고 해도 서로 다른 디코딩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A와 B를 비교해보면 A에는 윈도우 시점이 2인 경우 그리고 B는 윈도우 시점이 5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점 1에 대해서 시점 1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의 관계를 보면 시점 1의 히든 스테이트는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를 갈 때 인코딩을 한 번 걸치고 디코딩을 한 번 거치지만 B의 윈도우 사이즈 5인 경우에는 인코딩을 4번 걸치고 디코딩을 4번 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점 1에 대한 아웃풋 값이 A와 B 사이에 인코딩 디코딩의 계산 적용이 디코딩 스텝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같은 시점에 같은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해당 시점의 디코딩의 히든 스테이트가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에서 프로페서 포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풋에 직접적으로 받는 인풋 값을 직접적으로 인코딩 스테이트의 값을 갖는 히든 스테이터가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로스 펑션에 정리하였습니다. 로스 펑션을 살펴보자면 L0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인풋과 예측된 아웃풋 값의 에러를 말하고 세컨드 텀인 LH는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으로 에러 텀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T 시점의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 차이를 에러로 두어 T의 범위가 T-T 플러스 1로부터 T 윈도우가 가장 끝단으로부터 T 프라임까지의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에러가 줄도록 학습하게 되어 해당 텀으로 인해 인코딩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LH 텀으로 인해 인풋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정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식의 베타의 경우 큰 베타를 가질 경우 윈도우 사이즈에 상관없는 아웃풋이 생성되는 반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지고 작은 베타를 갖는 경우 윈도우 사이즈에 큰 영향을 받으며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감소한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킵 트랜지션과 어텐션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풀리 커넥티드 RNN 구조의 경우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시퀀셜 데이터 정보를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구조가 복잡할수록 모델 성능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 트랜지션의 경우 우회로이므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경로를 더 길게 만들어 모델 성능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 스킵 트랜지션의 경우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경로가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베니싱과 익스플로딩의 경우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경로가 길수록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피드백 트랜지션을 제외하고 스킵 트랜지션만 사용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킵 트랜지션은 T시점의 J층의 히든 스테이터는 바로 아래의 T시점의 J-1 히든 스테이트와 바로 직전 시점의 T-1 시점부터 1부터 J번째 히든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생성되는데 이때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고려하였을 때 셀프 어텐션 기법으로 나오는 시점별 어텐션 게이트 값을 통해 히든 스테이트별 정보량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논문에서 제안된 셀프 어텐션 기법과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 스킵 트랜지션 with 어텐션 게이트가 모두 반영된 구조를 리커런트 컨스트럭션 네트워크로 부르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한된 구조에 대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검증, 테스트별로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경우 어노멀리 디텍션은 노멀 데이터를 학습하여 노멀 데이터를 잘 학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므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노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멀 데이터가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는 노멀 데이터와 어노멀리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 페이지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용 데이터셋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도출하게 되고 이 도출된 에러 분포를 이용하여 가우시안 분포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 공분선 값을 구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래 식과 같이 어노멀리 스코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밸리데이션에서 구한 정상 데이터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평균과 공분산을 이용하여 마을-로비스 디스턴스를 활용하여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합니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레이블한 데이터셋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셋은 8명의 사람의 2가지 포인트에서 측정된 심장박동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비디오 이미지에서 총을 권총집에 넣고 빼는 동작의 오른손의 XY 좌표 데이터를 말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셋은 1997년 버치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이고 네 번째 데이터셋은 스페이스 셔틀의 밸브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런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리데이션 작업은 정상 데이터를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여 사용하였고, 프로 네트워크는 RNN 계열인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2개, 각 레이어별 유닛 개수는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64개로 하였습니다.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드롭아웃 레이쇼는 0.2에서 0.3, 그레디언트는 0.25, 히든 스테이트 포싱의 유저 파라미터 값인 베타 값은 0.1,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는 탑 레이어의 8개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고, 러닝 레이터는 아담 오티마이저의 러닝 레이트 0.01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RRN 모델의 성능을 기존 모델들과 비교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은 K-means 클러스터링과 DTW 그리고 RA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PR 커브와 F1 스코어, F0.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와 DTW 모두 RRN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윈도우 사이즈는 64로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A 모델과 논문에서 제안한 어텐션 기법,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 스킵 트랜지션 기법을 사용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 밸리데이션 에러 커브를 도출하였습니다. 대부분 RRN 모델이 RA 모델보다 빠르게 학습이 진행되어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히든 스테이트 포싱 기법만을 추가한 경우에는 초반에는 성능이 RA 모델보다 낮지만 추후 에포크가 커질수록 빠르게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텐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에러가 줄어듦을 모든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법이 단시간에 에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히든 스테이트 포싱을 사용한 경우와 히든 스테이트 포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윈도우 사이즈별 차이를 한번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 히든 스테이트 포싱을 사용한 경우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각각 데이터 세트별로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RA 모델에 비해 로버스트한 퍼포먼스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별 이상치 탐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EGG 데이터와 ECG 데이터와 제스처 데이터셋을 보여주는데, 이 두 데이터셋은 주기성이 있는 조금 더 정상성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색 그래프는 정상 데이터를 의미하고 빨간색 그래프는 이상치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모델의 결과로 나온 아웃풋 값을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비교를 통해 이상치 업노멀 스코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각각의 데이터셋의 이상치를 잘 구분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파워 디맨드 데이터와 스페이스 셔틀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의 특징은 조금 더 앞의 데이터셋에 비해 주기성이 없고 다이나믹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상치 부분에 동일하게 이상치를 잘 판단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별 RRN의 PR 커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R 커브의 경우 이 면적이 넓으면 아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로 바닐라 모델인 RA 모델보다 각각의 기법을 적용한 경우 더 넓은 범위의
PR 커브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별 베이스라인과 성능 비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G 데이터의 경우 9가지 케이스와 함께 확인해 보았고, 대체로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RRM 모델이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세트들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제스처, 파워 디맨드,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 모두 더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별로 조금은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RRM이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까지 공유드렸는데요. 논문의 실험 결과를 검토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이스라인 모델의 선정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해줬고, 베이스라인과 비교할 때 이전에 모델들 각 기법별 케이스를 비교했던 것과 같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도 베이스라인 모델과도 기법별로 케이스별로 구분해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해당 논문을 통해 시퀀셜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여러 모델 기법을 살펴볼 수 있어 개인적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개인 연구 시에도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다른 기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퍼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